안녕하세요. 마케팅팀 대리로 일하고 있는 30대 회사원이에요. 저는 특별한 집안도 아니고 대단한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들처럼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월급날 통장 잔고 확인하면서 한숨 쉬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 아무리 참을성이 좋은 사람도 선을 넘는 순간이 오면 터지더라고요. 저도 그런 날이 왔어요. 제가 이 일을 세상에 꺼내놓는 이유는 복수심이나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혹시 저처럼 결혼해서 시댁 때문에 혼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요. 그건 절대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넓은 등에 업혀서 어디론가 갔던 것 같기도 하고 큰 손으로 제 머리를 쓸어주던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진짜 기억인지 제가 만들어낸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건 엄마한테 아버진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엄마는 친정이 없는 분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있는데 없는 거였죠. 외가 쪽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돌처럼 굳었거든요. 친구도 거의 없었고 아버지 쪽 친척과도 왕래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엄마한텐 진짜로 아버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마저 떠나니까 엄만 정말 혼자가 됐어요. 어릴 때 엄마가 부엌불을 끄고 식탁에 홀로 앉아있던 뒷모습을 기억해요. 울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엄마의 등이 너무 작아 보였거든요. 그땐 몰랐어요. 그게 외로움이라는 걸요. 그러다 제가 6살 때였을 거예요. 엄마가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어요. 며칠 동안 낯선 집에서 지냈는데 집이 정말 컸어요. 정원도 넓었고 방마다 꽃향기가 났고 이름도 모르는 음식들이 나왔죠. 어린 마음에 동화 속 집 같다고 느낄 정도였어요. 그때 엄마가 그 집에서 어떤 할머니랑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다음 날 엄마는 절 데리고 아무 말 없이 나왔어요. 돌아오는 내내 한마디도 안 했고요. 나중에 제가 물었죠. 엄마, 그 할머니 집에 또 놀러 가면 안 돼? 마당도 넓고 진짜 좋았는데. 할머니는 엄마 보기 싫은가 봐. 놀러 오지 말래. 그게 외가에 대한 제 유일한 기억이에요. 그 뒤로 엄마는 할머니 이야기를 다신 꺼내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엄마는 식당 일과 공장 부업을 병행하면서 저를 키웠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고 허리가 안 좋아서 항상 파스 냄새가 났어요. 명절엔 갈 데가 없어 둘이서 부침개를 해 먹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송편을 빚는 장면이 나오면 엄마가 슬쩍 채널을 돌렸죠. 그때부터 세상에 우리 둘뿐이라는 감각, 그게 어린 저한테도 스며들었어요. 외롭다는 걸 말로 배운 게 아니라 몸으로 익힌 거죠. 그래도 엄마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제가 22살 때 엄마가 췌장암 판정을 받았어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죠.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자주 가던 식당 사장님 한 분, 제 대학 친구 2명이 왔고 그게 다였어요. 세상에 엄마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다는 게 그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장례식 마지막 날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빈소 입구 먼 쪽에 검은 코트를 입은 노년의 여성이 서 있었거든요. 들어오진 않고 먼 발치에서 빈소 쪽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전 다른 조문객인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나중에 장례 도우미분이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안에 명함 한 장과 메모지가 있더라고요. 정말 도움 필요한 일이 생기면 딱 한 번만 찾아오너라. 이름은 윤정희라고 적혀 있었어요.
누군지도 전혀 몰랐어요. 혹시 몰라 명함은 지갑 안쪽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한 번도 꺼내보지도 않았죠. 엄마가 연락하지 않은 사람한테 제가 먼저 연락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때부터 그냥 혼자 사는 법을 일찍 배운 것 같아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29살 때였어요. 회사 거래처 미팅이 있었는데 중견 건설회사 과장이었고 첫인상은 그냥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잘생기거나 눈에 띄는 타입은 아니었는데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미팅이 끝나고 샘플 박스를 들고 나가는데 꽤 무거웠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는데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다가와서 들어줬어요. 그냥 슬쩍 손을 내밀어서 받아드는데 그게 좋았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란 느낌.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어요. 연애 초반에 제가 독감에 걸려서 혼자 원룸에 누워있던 적이 있었어요.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몸도 못 움직이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바로 달려왔더라고요. 회사에서 저희 집까지 1시간 반이 넘는 거리인데 죽이랑 약이랑 이온 음료를 사들고 와서는 아무 말 없이 죽을 데워주고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줬어요. 그날 밤에 남편이 제 옆에 앉아서 절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프면 나한테 먼저 말해. 혼자 앓지 말고. 그 한마디에 눈물이 확 나왔어요. 엄마가 떠난 뒤로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사람이 제 옆에 없었거든요. 세상에 혼자였던 저한테 남편은 처음으로 내 편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다만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남편은 어머니 전화가 오면 어디서든 즉시 받았어요. 그게 데이트 중이든 영화 보는 중이든 무조건이었죠. 전화를 받으면 목소리가 확 작아지면서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 말만 반복했어요. 데이트 중에 어머니가 부르시면 약속을 취소하는 일도 잦았고요. 그때는 효자인가 보다 하고 넘겼죠. 사귄 지 2년쯤 됐을 때 남편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 난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행복했어요. 드디어 가족이 생기는구나. 이제 명절에 쓸쓸하게 혼자 안 있어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근데 그 뒤에 남편이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우시거든. 처음 만날 때 좀 신경 써줘. 보통 프로포즈하고 나서 이런 말은 잘 안 하지 않나요? 그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는데 행복에 취해서 넘겼어요. 그게 폭풍전의 고요였다는 걸 그땐 정말 몰랐어요. 첫 상견례 날 저는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깔끔한 정장에 단정한 머리, 새로 산 건 아니지만 가장 괜찮은 구두를 신고 갔어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그 시선이 좀 불편했는데 첫마디가 이랬어요. 뭐 옷은 괜찮은데 그 가방이 좀 그렇네. 요즘 젊은 애들 명품 하나쯤은 들고 다니던데. 저는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전 가방보다 그 안에 든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시어머니 눈빛이 변했어요.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면서 뭔가 불쾌하다는 표정이 스쳤어요. 제가 고분고분하게 하나 사야겠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던 거겠죠?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시어머니의 본색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예단 문제였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카톡으로 예단 목록이라면서 리스트를 보내왔어요. 한복 맞춤 5벌, 시부모님 것에 시누이 것까지 포함이었고요. 이불 세트, 명품 가방 2개, 시계 1개, 거기에 현금 봉투까지 금액을 대충 합산해 보니까 제 연봉 2배가 넘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 형편에 맞게 조율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돌아온 답은 이랬어요. 그 정도도 못하면 우리 집안에 시집올 자격이 있는 거야? 다음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전문 업체를 통해서 제 신상까지 조사했더라고요. 부모님 돌아가신 것부터 친척 없음, 유산 없음, 이 내용을 동네 모임에서 떠벌리신 거예요.
아이, 고아나 다름없는 애를 며느리로 들이려니까 창피해서 어디 얼굴을 들겠어?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고아.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건은 제가 직접 듣게 됐어요. 예식장 상담 때문에 시댁에 들른 날이었어요.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누이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말이 나온 순간 문 앞에 서서 얼어붙었어요. 가족도 친척도 하나 없잖아. 고아처럼 살던 걸 걷어주는 셈인데 고마운 줄 알아야지. 솔직히 쟤 아니어도 현우한테 올려잔 줄을 섰어. 결국 발걸음을 돌려서 그대로 나왔어요. 거둬준다. 그 말이 돌처럼 걸리더라고요. 엄마가 평생 혼자였던 거. 명절에 갈 곳 없이 둘이서 있던 모습. 엄마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저까지 이어진 느낌이었어요. 나는 결국 엄마처럼 혼자인 사람이구나. 그날 밤에 한강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 결혼을 깨면 어떻게 될까? 그럼 또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나를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두려움이 자존심보다 컸어요. 남편이 없으면 세상에 혼자 될 것 같은 공포. 그래서 참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는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에 매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어요. 웨딩드레스 피팅하는 날 시어머니가 불쑥 나타나셨어요. 미리 연락도 없이요. 제가 고른 드레스를 보더니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넌 센스가 없어서 내가 보는 게 낫겠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겠지 뭐. 그러더니 본인 취향의 금색 자수가 잔뜩 들어간 드레스를 가져와서 입혀보게 했어요. 직원들이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고요. 피팅이 끝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울었어요. 세면대에 손을 짚고 울다가 가방에서 지갑이 떨어졌는데 안쪽에서 낡은 종이가 삐져나왔어요. 보관만 하고 있던 명함이었어요. 엄마 장례식 때 받은 그 명함.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접어 지갑에 넣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버틸 수 있어.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결혼을 깨려고도 했어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이 생전 처음 시어머니한테 맞선 거예요. 전화로 대판 싸우고 왔더라고요. 엄마, 난 서연이 아니면 결혼 안 해. 서연이 없으면 안 돼.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진 모르겠지만 남편이 집까지 나왔어요. 그날 밤 제 원룸 앞에 남편이 서 있었어요. 외투도 안 입고 눈이 빨갛게 부어서요. 미안해. 내가 부족한 거 알아. 이제부턴 엄마한테 제대로 말할게. 좀만 시간을 줘.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이 사람이 진짜 날 사랑하는구나. 날 위해서 어머니한테 맞선 거구나.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리고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너무 부드럽고 심지어 다정하기까지 한 목소리로요. 서연아, 내가 너무 심했지? 네 사정을 잘 몰랐어. 얘 다니고 뭐고 필요 없어. 몸만 와. 그냥 빈손으로 와도 돼. 우리가 다 해줄게.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그동안 누군가한테 그런 말을 듣는 게 그렇게 간절했나 봐요. 남편도 잘 해결됐다면서 좋아했어요. 봐, 엄마 바로 달라졌잖아. 내가 말했지? 우리 엄마가 원래 나쁜 분은 아니라니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신혼여행 전날 밤 시어머니가 절 따로 불렀어요. 거실에 단둘이 앉아 대화를 나눴죠. 서연아, 너 분수를 잘 알아야 된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서열은 바뀌지 않아. 며칠 전에 부드러운 전화가 연기였다는 걸 그 순간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결혼식을 올린 뒤라서 저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어요. 이 쐐기를 박듯 어머니가 한 번 더 말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웃어야지. 너도 살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세상에 공짜는 없다. 훨씬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몸만 와도 된다던 말의 진짜 의미를요. 전 정말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빚 갚아가듯 살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 이혼하더라도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었어요. 돌아갈 집도 없고 가져온 것도 없고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제가 이 결혼을 절대 쉽게 깨지 못하도록 설계한 거였어요. 그건 배려가 아니라 족쇄였던 거예요. 그 일이 터진 건 결혼하고 석 달쯤 됐을 때였어요.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었어요. 먼저 다가가서 진심을 보여드리면 마음을 좀 여시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한 걸 해드리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평소에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난 입맛이 까다로워서 아무 데서나 안 먹어. 그래서 맛집 블로그를 수백 개 뒤졌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곳을 찾다가 시내 한복판에 있는 특급 호텔 뷔페를 골랐어요. 1인에 25만 원짜리 프리미엄 코스. 예약도 2주 전에 다 해놓고요. 메뉴도 미리 확인해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한우랑 킹크랩이 나오는 날짜로 맞췄어요. 테이블 위치도 요청해두고요. 정말 식사 한 끼에 주차장까지 신경을 썼어요. 남편한테 같이 가자고 했더니 하필 그날 급한 현장 출장이 잡힌 거예요. 불안하긴 했지만 이런 기회에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보는 것도 거리가 좁혀질 수 있겠다고 다독였어요.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시어머니가 로비를 둘러보시면서 묻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야? 이런 호텔은 처음 와보네. 아, 어머니, 여기 뷔페가 유명해서 예약했어요. 제 말에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앞서 걸어가셨고 저는 뒤따라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더라고요. 음식이 진열된 코너부터 사람들이 접시를 들고 다니는 모습까지. 그리고는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들리는 목소리로요. 아니 이게 무슨 대접이야? 돼지들이나 처먹는 걸 갖다 놓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적어도 4-5팀은 저희를 쳐다봤을 거예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네? 어머니 여기 꽤 좋은 곳이에요. 한번 드셔보시면. 제가 달래보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더 높이셨어요. 좋은 곳? 그래, 네 수준엔 이만하면 좋은 곳이겠지. 근데 우리 집은 이런 데서 안 먹어.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어요. 부모가 있었으면 이런 건 기본으로 할 텐데. 아휴,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돼. 돌아가신 엄마를 끌어들인 거예요. 호텔 뷔페가 아니라 아무리 비싼 곳을 데려갔어도 같은 말을 하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라 저를 깎아내리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어요. 그대로 일어나서 나가고 싶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요. 제 앞에 있는 물잔을 집어 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 숙이지 마. 그리고 먼저 뒤집어 엎지도 말고 상대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버텨. 이성을 차리고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입맛에 안 맞으시면 다른 곳으로 모실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냅킨을 딱 집어 던지시며 일어나셨어요. 됐어. 네가 하는 게 그렇지. 이미 밥맛 다 떨어졌어. 결국 시어머니가 나가고 전 혼자 남았어요. 25만 원짜리 음식을 한 입도 못 먹고 그냥 빈 접시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주 동안 메뉴 고르고 자리를 골라 예약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모든 게 무너지더라고요. 결국 감정을 추스르고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 그런데 제 얘기를 다 듣고 난 남편 답이 이랬어요. 아니, 엄마가 원래 입이 좀 거칠어. 마음은 그런 분 아니야. 다음에 나랑 같이 가자.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결혼 내가 왜 유지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른 데서 터졌어요. 엄마 기일이 다가올 때였어요. 제가 조촐하게 제사 준비를 했어요.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나물도 만들고 엄마가 좋아하던 북엇국을 끓이고
작은 상이지만 정성껏 차렸어요.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사 당일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예, 현우 우리 집 와서 자라 그래. 내일 일찍 모임 있는데 차로 태워줘야 해.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근데 오늘 저희 엄마 기일이라서요. 그런데 돌아온 말이 충격이었어요. 뭐? 요즘 세상에 누가 제사를 지내? 우리 집 명절이나 더 신경 써 너는. 전화를 끊고 엄마 영정사진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엄마가 부르시니까 잠깐 가봐야겠다면서 시계만 보고 있다가 나갔어요. 저는 혼자 상 차리고 혼자 절을 했어요. 작은 상 앞에 혼자 앉아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그날 밤 마음속에 선을 하나 그었어요. 분명하고 확실한 선. 한 번만 더 엄마를 모욕하면 그땐 끝이다. 그리고 그 선을 넘은 날이 기어코 오고야 말았어요. 한 달쯤 뒤였어요. 엄마 성묘를 가려는데 남편이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고마웠어요. 드디어 같이 가주는구나. 근데 차에서 내리니까 시어머니도 같이 계셨어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같이 가자고 한 거였더라고요. 묘지에 도착해서 저는 묘 앞에 꽃을 놓고 잡초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뒤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시다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왜 이런 데 붙여 있어? 아유, 관리도 잘 안 돼 있네. 이러니까 딸도 이 모양이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 들었던 모든 말들, 돼지나 먹는 거라느니 고아나 다름없는 애, 부모한테 배운 게 없어서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는데 이건 달랐어요. 이건 엄마 무덤 앞에서 엄마를 모욕한 거잖아요. 평생 외로웠던 엄마를 죽어서까지 모욕한 거잖아요. 제가 못 참고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뭐? 얘가 지금 어딜 대들어? 남편이 놀라서 제 팔을 잡았어요. 서연아,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걱정돼서 한걸. 전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도 들었잖아. 당신이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 우리 결혼이 끝날 수도 있어? 남편은 입을 열지 못했어요. 몇 초 동안은 어머니를 보고 저를 한번 보고 다시 어머니를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침묵.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엄마 무덤 앞에서 남편은 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거죠. 저한텐 그게 더 잔인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창밖을 보며 조용히 결심했어요. 이제 이 결혼은 끝이구나. 그와 동시에 현실이 밀려왔어요. 이혼하면 어디서 살지? 전세금은? 비상금은 700만 원이 전부인데 월세 내면 석 달이 한계야. 친척 없지, 보증인 없지, 돌아갈 집도 없지. 그리고 깨달았어요. 결혼 전에 몸만 오라고 하던 시어머니의 말. 정말로 가져온 게 없으니까 나갈 때도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물론 돌아갈 것도 없죠. 이 결혼은 처음부터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때 불현듯 지갑 속에 있는 명함이 떠올랐어요. 윤정희. 복수를 하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태 만난 적도 없는 할머니한테 돈을 달라고 하려는 것도 아니었고요. 다만 이혼하면 당장 잘 곳은 있어야 하니까 최소한의 대비책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처럼 정말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건 각오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다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지갑에서 누렇게 변한 명함에 적힌 그 이름을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화면에 뜬 결과를 보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윤정희, 그랜드 로얄 호텔 그룹 명예회장, 국내 5대 호텔 체인의 오너이자 최대 지분 보유자. 그리고 사진 속 여성은 12년 전 엄마 장례식장에서 검은 코트를 입고 먼발치에 서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냉철한 인상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전 이불 속에서 핸드폰 화면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검색 결과 페이지를 몇 번이고 위아래로 스크롤하면서요. 윤정희 명예회장. 혹시나 싶은 마음에 사진을 확대해 봤어요. 흰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은 노년의 여성. 검은 정장에 표정 없는 얼굴. 제가 어릴 때 갔던 꽃향기 나던 그 큰 집. 넓은 정원과 문 밖에서 엄마와 대화를 나누던 차갑고 낮은 목소리. 분명 외할머니였어요. 그리고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윤정희 명예회장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 호텔 그룹을 남편과 함께 이끌다 70대 후반의 명예장으로 전환했지만 지금도 매일 출근하면서 주요 결제는 직접 한다고 나왔죠. 업계에서 강철 여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엄마와 외할머니의 관계도 조각조각 맞춰졌어요. 처음에는 기사 몇 개만 나왔어요. 호텔그룹 관련 경제 기사, 경영 실적 발표 같은 것들. 근데 한참을 뒤지다가 오래된 인터뷰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10년도 더 전에 나온 건데 대부분은 호텔 사업 이야기였어요. 창업 초기의 어려움, 사업을 키운 과정. 근데 기사 끝부분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후계자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습니까? 외할머니의 답변이 짧게 실려 있었어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걸 택한 아이였어요. 그 뒤로 자식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후회하냐고요? 후회는 선택을 번복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죠. 번복할 생각이 없었으니 후회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장을 보고 난 순간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어요. 사랑을 택한 사람, 그게 엄마였어요. 엄마가 아버지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외할머니는 딸이 없는 사람으로 살 거라고 선언한 거였죠. 그래서 엄마는 혼자였던 거예요. 친정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외가 이야기만 나오면 돌처럼 굳던 이유, 그 장면들이 다 이어졌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감정이 뒤엉켜서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일 먼저 느낀 건 분노였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때도 도와주지 않은 거잖아요. 식당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공장 부업까지 뛰고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망가져도 쉬지 못하고 혼자서 절 키우느라 밥 한 끼 제대로 못 드시고 찬밥에 간장 비벼 드시던 엄마. 췌장암 걸렸을 때 병원비도 없어서 대학병원 못 가고 동네 병원에서 버티다가 50도 안 된 나이에 세상을 떠난 엄마. 근데 그 엄마가 할머니 딸이잖아요. 세상에서 유일한 딸. 아무리 미워도 딸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외할머니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장례식장에 와서 멀리서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고 명함 한 장 남기고 간 사람. 부모 없이 혼자 된 손녀가 어떻게 사는지 한 번도 찾아보지 않은 사람. 어쩌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외로웠던 건 남편을 잃어서가 아니라 엄마한테도 엄마가 없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명함을 바닥에 내던지고 싶었어요. 근데요, 현실은 냉혹했어요. 이혼 후의 삶을 계산해보니 비상금 700만 원. 그 어디에도 절 도와줄 사람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엄마처럼 혼자 바닥부터 시작할 수는 있었어요. 저도 엄마 딸이니까요. 그 정도 각오는 있죠. 근데 과연 그게 좋은 방법일까 싶었죠.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다시 주웠어요. 외할머니가 어떤 사람이든 지금 나한텐 이 카드밖에 없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하기로 했어요. 돈을 구걸하러 가는 건 아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오라고 한 건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전 빚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빚.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를 꾹꾹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어요. 4번쯤에 받았어요.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누구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목소리도 안 나왔어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저 서연입니다. 김미숙 씨 딸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한동안 숨소리만 들렸어요. 끊어졌나 하고 생각한 순간 다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올 줄 알았다. 내일 와라.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인사도 안부도 설명도 없이 딱 그 말뿐이었어요. 다음날 오전 호텔 건물 앞에 섰어요. 유리로 된 건물이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았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울렸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어요. 저는 평범한 블라우스에 바지 차림이었는데 그곳과는 안 어울린다는 게 느껴졌어요. 작은 목소리로 안내 데스크에 가서 말했어요. 저 윤정희 회장님 뵈러 왔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변했어요. 공손하던 얼굴이 순간 긴장으로 바뀌었죠. 실례지만 어떤 용건이신지 미리 약속을 하고 오신 건가요? 네, 제가 연락을 드렸고 오라고 하셨어요. 직원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1분도 안 돼서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 절도 있는 걸음으로 오더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김서연 씨 맞으시죠? 위에서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호텔 로비의 웅장함과는 또 다른 무게감 있는 고요함이 있는 곳이었죠. 비서실장이 커다란 원목 문 앞에 서서 노크를 2번 했어요. 들어와. 안쪽에서 들린 목소리, 전화로 들었던 그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단단하고 군더더기 없는. 회장실 문이 열리자 넓은 방 한쪽이 통유리여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반대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젊은 시절의 2분 사진 같았죠. 그리고 책상 뒤에 앉아있는 사람. 87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상상한 할머니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흰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고 검은 정장에 진주 귀걸이 하나, 화장기 없는 얼굴인데 주름 사이에 비친 눈빛이 형광등보다 밝았어요. 등이 굽지 않았고 자세가 곧았어요. 책상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꼭 사령관 같았죠. 외할머니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앉아라.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외할머니는 서류에 뭔가를 적고 서류를 덮더니 그제야 절 봤어요.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사람 눈빛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구나 싶었어요. 외할머니가 한참 동안 절 보더니 입을 여셨어요. 세월 빠르지? 미숙이 죽고 12년이 됐네. 외할머니의 입에서 엄마 이름이 나오니까 가슴이 쿵했어요. 언젠가 연락이 올 줄 알았어. 솔직히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고. 그리고는 아주 작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옅었지만 분명히 웃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드네. 저는 참고 있던 말을 꺼냈어요. 더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왜 엄마를 버리셨어요? 엄마가 마지막에 그렇게 아팠는데. 외할머니의 표정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감정이라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난 버린 게 아니다. 선택의 결과를 존중한 거지. 존중이요? 엄마가 식당에서 허리 못 펴고 일하는데 그걸 보면서 존중이라고요? 미숙이가 택했어. 그 선택엔 대가가 따르는 거고. 미숙이도 그건 다 알고 떠난 거야. 엄마 50도 못 넘기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대가라고요? 외할머니가 처음으로 시선을 내렸어요. 책상 위 만년필을 한번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어요. 장례식장에서 미숙이 얼굴을 봤어. 그래, 보니까 아프긴 했지. 그 말이 묘했어요.
절대 자기 선택이 틀렸다고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냉정한 건지 솔직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외할머니가 자세를 바로 하시며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왜 왔냐?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 상황에 뭘 꾸밀 이유나 여유 같은 게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차분하게 시어머니에게 당한 일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어요. 호텔 뷔페에서 들은 말, 고아나 다름없다며 걷어준다는 말, 엄마 제삿날 남편을 부른 것, 그리고 엄마 묘지 앞에서 했던 말까지. 그리고 말했어요. 돈 달라고 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혼하면 당장 갈 곳이 없어서요. 엄마처럼 바닥부터 시작할 각오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좀 더 제대로 싸우고 나오고 싶어요. 외할머니의 눈이 흔들렸어요. 아주 미세하게. 다른 사람이었으면 못 봤을 거예요. 하지만 전 분명히 봤어요. 철벽에 금이 가는 순간에. 한참 동안 절 보더니 외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넌 미숙엘 닮았구나. 그 고집이. 그리고 의자에 등을 기대시며 말했어요. 좋다. 네 살 곳은 내가 마련해 주마. 가슴이 턱 막혔어요. 이렇게 쉽게 허락한다고? 근데 외할머니가 다시 말을 이으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그 시어머니라는 사람 내가 한번 봐야겠다.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됐어요. 갸우뚱한 표정을 짓자 외할머니가 설명했어요. 다음 주에 호텔 연회장에서 명예회장 주최 자선 만찬을 열 건데 시어머니를 데려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외할머니의 눈빛은 따뜻함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손녀를 걱정해서 해주는 호의 같은 것도 아니었고요. 87년을 살아온 사업가가 상대를 정확히 읽고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무너뜨리는 작전을 짜는 눈빛이었어요. 할머니, 왜 이런 것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창밖을 한번 보시더니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딸이 무시당할 때 옆에 서주는 거 못했잖아. 늦었지만 너한테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 순간 이 냉철한 사람 안에 있는 뭔가를 본 것 같았어요. 후회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는 사람이 행동으로 갚으려는 거구나. 외할머니의 작전은 생각보다 더 치밀했어요. 만찬 준비를 위해 다시 한번 외할머니를 뵈러 갔을 때 외할머니가 비서실장에게 지시하는 걸 옆에서 들었거든요. 자선 만찬 명목으로 연회장 열어. 하객 200명. 재계 인사와 언론 관계자 포함시키고. 비서실장이 수첩에 적으면서 끄덕거렸어요. 그런데 외할머니가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그 시어머니란 사람 동창이나 모임 인맥도 다 파악해서 초청 명단에 넣고. 제가 놀라서 동그래진 눈으로 외할머니를 봤어요. 동창 모임까지? 그건 왜요? 외할머니가 저를 똑바로 보며 그러더라고요. 체면으로 사는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들은 체면이 무너질 때 가장 크게 흔들리는 거야. 낯선 사람 앞에서 망신당하는 건 잊을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기억 못하니까. 하지만 자기가 허세를 부리던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면 그건 평생 가는 거다.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은 시어머니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제 이야기만 듣고 벌써 시어머니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낸 거예요. 체면. 시어머니의 전부이자 급소였으니까요. 사실 결혼 전에는 골프 치고 백화점부터 호텔, 고급 레스토랑에서 모임을 하는 분이라고 해서 저는 너무 순진하게 우아한 분이구나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진실은 달랐죠. 겉으론 있는 집 사모님처럼 행세하는데 실제로는 그만큼의 여유가 없는 분이었어요. 체면과 현실의 괴리가 큰 분. 그래서 더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위라는 걸 끊임없이 확인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그러려면 자기보다 아래인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하잖아요. 제가 딱 그 역할이었던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거래처에서 로얄 호텔 초대장이 왔는데 어머니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그랜드 로얄?
거기 유명한 데 아니야? 진짜 비싸다던데.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랜드 로얄 호텔. 시어머니가 모임에서 한 번도 가본 적 없으면서 아는 척하던 곳. 진짜 상류층만 드나드는 곳이니까 시어머니한텐 꿈의 장소였을 거예요. 나까지 가도 돼? 그럼요, 어머니. 제가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습관처럼 덧붙이셨어요. 그래, 뭐 그런데도 넌 가본 적 없어서 모르니까 내가 같이 가주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자기가 베풀어주는 것처럼 포장하는 그 습관. 전화를 끊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죠. 이미 결심이 서서 그런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만찬 전날 외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일 네가 할 일은 하나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서 있어라. 나머진 내가 할 거니까.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솔직히 할머니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를 버린 사람이잖아요. 생각할수록 복잡했어요. 한편 시어머니는 그날 만찬을 위해 난리가 났더라고요. 나중에 시누이한테 들었는데 미용실을 예약하고 몰래 명품 가방까지 빌려서 준비해뒀대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뿌듯해 하셨을까요? 자기가 걸어들어 갈 곳이 자기가 무너질 무대라는 걸 전혀 몰랐을 테니까요. 그렇게 만찬 당일이 왔어요. 저는 호텔 로비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새로 옷에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는데 그냥 봐도 신이 나 있는 게 눈에 보였어요. 로비를 둘러보시면서 감탄을 하더라고요. 아휴, 역시 급이 다르네. 바닥도 다 대리석이야. 아이, 그냥 대리석도 아닌 것 같네. 그러시더니 저한테 소곤거렸어요. 예, 너 행동 조심해라. 여기서 촌스러운 티 내면 나까지 창피하니까. 마지막까지 저를 깔보더라고요. 저는 더 활짝 웃으면서 답했어요. 그리고 연회장으로 가는 긴 복도를 걸어가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어? 금수가! 동창 친구분들이 이미 와 있던 거예요. 세 분이 로비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시어머니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드셨어요. 금자야, 너도 초대받은 거야? 아이, 그럼 우리 며느리 회사 거래처 초대로. 시어머니가 어깨를 쫙 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자랑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친구분들 앞에서 한껏 우쭐해진 시어머니는 지금껏 고와 같은 며느리라고 깔보던 그 며느리 덕분에 이런 자리에 왔다는 걸 이 순간만큼은 나쁘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잠시 뒤에 연회장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넓은 연회장에 원형 테이블이 20개 넘게 놓여 있었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335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샹들리에 불빛이 은은하게 퍼지고 어디선가 피아노 연주 소리도 흘러나왔죠. 시어머니가 놀라서 두리번거리고 계셨어요. 동창 친구분들도 연신 감탄하고 있었고요. 그때였어요. 연회장 안쪽에서 누군가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총지배인이었어요. 50대 중반쯤 된 총지배인이 제 앞까지 오더니 허리를 깊이 굽혔어요. 거의 바닥을 볼 정도로 아주 깍듯하게요.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지시사항 전달받았습니다. 모든 준비 마쳤습니다. 그걸 본 시어머니가 멈칫했어요. 고개를 돌려 총지배인을 보시더니 다시 저를 보더라고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외할머니가 말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서 있어라. 그 말을 되새겼죠. 그러던 사이 다른 사람이 다가왔어요. 호텔 사장이었어요.
검은 정장에 은색 타이를 맨 60대 남성이 정중하게 제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으며 인사했어요. 직접 여기까지 방문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지는 게 보였어요. 입이 반쯤 벌어지고 눈까지 커졌어요. 옆에 있던 동창 친구분 세 분도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너한테 왜 이 사람들이?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아무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묻는 것 같았어요. 그때 연회장 뒷쪽 문이 열리고 외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그 연세에 지팡이 하나 없이 고든 자세로 걸어 들어오셨어요. 200명 넘는 하객이 일제히 일어섰어요. 의자 끄는 소리, 옷깃 스치는 소리만 들렸죠. 그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 일어선 거예요. 외할머니는 천천히 연단으로 올라가셨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객석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더니 제 옆에 있던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주 잠깐,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외할머니의 눈빛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고요함. 잠시 뒤 외할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자리입니다. 제 외손녀를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연회장이 웅성거렸어요. 이 집안에 손녀가 있었나 하는 표정들이 보였어요. 사실 제 딸과는 인연이 닿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 선택의 결과기도 하고 제 삶에서 가장 큰 아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제 핏줄 중에서 가장 단단한 아이입니다. 혼자 서는 법을 스스로 배운 아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당당히 소개합니다. 그리고 밝은 조명이 저를 비췄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털썩 소리가 날 만큼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아주 차갑고 또렷한 감각.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것을 똑같이 돌려줄 수 있겠다. 만찬 테이블 위에는 코스 요리가 세팅되어 있었어요. 호텔 최고급 연회 코스라 하나하나 셰프가 직접 준비한 요리들이 놓여 있었고 시어머니도 그 요리를 보면서 급이 다르다며 감탄하고 계셨죠. 저는 천천히 시어머니 자리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 놓인 접시를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드시고 계셨어요? 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어요. 접시를 한번 내려다보고 다시 시어머니를 봤어요. 돼지들이나 먹는 걸 드시고 계셨네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자기가 한 말이잖아요. 석 달 전 호텔 뷔페에서 저한테 했던 바로 그 말. 그때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자리에서 저를 짓밟으려고 한 말이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고스란히 돌아온 거예요. 동창 친구분들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접시를 테이블 위에 도로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어요. 참 이상하네요. 어머니 말씀대로 돼지들이나 먹는 데 어머니는 왜 이렇게 신나서 오신 거예요? 미용실까지 가고 주변에 자랑도 하셨다면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옆에 놓인 와인잔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 와인 한 병 얼만진 아세요? 그때 제가 모시고 간 뷔페에 10번은 가실 수 있어요. 아니 왜 이 비싼 데서 이것밖에 못 드세요? 입맛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그동안 고급인 척 하셨던 거예요? 비싼 걸 드시지도 못하네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포크를 쥔 손이 덜덜 떨려서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며 딸깍 소리가 났어요. 입을 벌리셨지만 아무 소리도 안 나왔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의자에 주저앉아 올려다보는 시어머니의 얼굴. 여태 한 번도 이런 각도로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제가 올려다보는 쪽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침을 삼키고 떨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말했어요. 너 이걸 왜 숨겼어? 왜? 어머니, 전 숨긴 게 아니에요.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저는 더 천천히 말했어요. 제가 누구 손녀인지가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봐주셨으면 했거든요. 어머닌 저를 고아 같은 애라고 하셨죠? 가족도 없는 애를 걷어준 거라고요. 한마디 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전부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200명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쏠려 있었어요. 어머니, 전 그 말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어머닌 단 한 번도 저를 보지 않았잖아요. 제가 어머니보다 무조건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 시어머닌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포크를 쥔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옆에 앉은 동창 친구가 팔을 잡았지만 시어머닌 그 손을 뿌리치지도 잡지도 못한 채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만찬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당일 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서연아, 내가 그동안 너무했다.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다음 날에는 남편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더군요. 네가 서연이 좀 잘해줘.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해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며칠 뒤에는 직접 집에 찾아오셔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나 반성하고 있어. 진짜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달라질게. 나중엔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진심으로는 보였어요. 예전에 저였으면 넘어갔을 거예요. 사람이 깨달으면 바뀔 수도 있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사과가 누구한테 하는 건지를. 시어머니는 저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윤정희의 손녀에게 사과하는 거지. 호텔 그룹 오너 가문의 손녀라는 그 타이틀에 사과하는 거예요. 만약 그날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시어머니가 이 사과를 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결국 본질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결혼 전 몸만 와도 된다던 그 배려가 족쇄였던 것처럼 이 사과도 진심이 아니라 계산이에요. 그건 사과가 아니라 투자 전략이나 다를 바 없었어요. 저는 남편을 만나서 조용히 말했어요. 카페에 마주 앉았는데 남편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무슨 말이 나올까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이미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솔직하게 말해줘. 당신은 내가 회장 손녀라는 걸 알기 전이랑 후랑 뭐가 달라졌어?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이, 뭐가 달라지긴. 나한텐 똑같은 서연이야.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 그럼 왜 당신 어머니가 엄마 묘지에서 이러니까 딸도 이 모양이지라고 했을 때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때도 난 서연이었잖아.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난 당신 어머니한테 인정받으려고 이 사실을 숨긴 게 아니야. 처음부터 말할 필요가 없었어. 내가 누구 손녀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한 거니까. 서연아, 알아. 내가 부족했어. 근데 이제 엄마도 바뀔 거야. 나도 그럴 거고. 우리 다시... 아니, 지금까지 당신이 어머니 앞에서 날 지켜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애쓰고 준비해서 뷔페 모시고 갔더니 돼지나 먹는 거라고 했을 때 당신 뭐 했어? 엄마가 원래 입이 거칠다고 그랬지? 고아 같은 애를 걷어준다고 했을 때도 당신은 그래, 몰랐겠지. 근데 엄마 제삿날 시어머니가 부르니까 쪼르르 달려갔잖아. 당신이 한마디만 해줬더라도 이 결혼 끝낼 생각은 안 했을 거야. 근데 이 많은 일을 겪는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 저는 하나하나 전부 비수처럼 꽂혀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내 편을 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래, 그건 결국 저쪽 편이라는 뜻이겠지. 남편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진짜 바뀔게. 엄마한테 할 말 하면서 살 거야. 그럴 거 없어. 당신이 바뀌는 건 당신 몫이야. 하지만 난 더 기다릴 수 없어.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남편이 서류를 내려다보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살려달라는 듯 묻더라고요. 너무 늦었어? 진짜 기회는 더 없는 거야? 응, 늦었어.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평생 남들 앞에서 등을 꼿꼿이 세우고 다니던 사람이 제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가지 마. 나 말고 우리 현우 봐서라도, 어? 저는 고개 숙인 시어머니 머리를 가만히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통쾌한 기분은 없었어요. 분하지도 시원하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으면 이 자리까지 올 일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울면서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몸만 오라고 하셨을 때 전 정말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빈손으로 왔어도 평생 살면서 갚겠다는 생각으로 버틴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내가 너희 앞에 안 나타날게. 나 때문에 이혼하고 그럴 생각은 제발. 제 바짓가랑이까지 잡고 늘어진 시어머니를 보며 잠깐 멈춰서서 마지막 한마디를 했어요. 아니요. 저 아무것도 안 가져갈 거예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나가요. 됐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자기가 처음에 왜 몸만 오라고 했는지 이미 그 계산이 들통났다는 걸 아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미리 싸놓은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왔어요. 뒤에서 남편이 목 놓아 절 불렀는데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흔들릴 것 같아서요. 솔직히 남편을 미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그 사람 옆에서는 제가 저를 지킬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혼자가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엔 무섭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 마케팅 업무를 맡아 일하고 있어요. 이것도 외할머니의 제안이었어요. 제가 손녀라서가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밑바닥에서부터 일해서 배우라고요. 그래서 처음 6개월은 말단 직원처럼 일했어요. 현장부터 마케팅 전략까지 하나하나 배우면서 올라왔어요. 아직도 외할머니와의 관계는 따뜻하다고 하긴 어려워요. 업무 보고를 하면 날카롭게 질문하시고 실수하면 바로 지적하시고 칭찬은 거의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신뢰는 있죠. 어느 날 외할머니가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네 엄마는 사랑을 택해서 모든 걸 잃었어. 근데 너는 너 자신을 택해서 많은 걸 얻었지. 그래. 근데 둘 다 틀린 건 아니야. 그리고 얼마 전 퇴근길에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어요. 도시락이랑 물 하나 사려고 문을 열었는데 창가 쪽 좁은 테이블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뭔가 먹고 있었는데 뒷모습만 봤는데도 알았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근데 고개를 돌리는 순간 확실히 알았죠. 시어머니 앞에 놓인 건 1,000원짜리 삼각김밥이었어요. 그것도 밥만 먹다 만 채로. 옆에 종이컵 커피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편의점에서 뽑는 그 커피요.
입맛이 까다로워서 아무거나 안 먹는다던 사람이 편의점 삼각김밥을 혼자 먹고 있었어요. 심지어 머리도 제대로 손질이 안 된 상태였어요. 명품 가방은 당연히 없었고 낡은 천가방 하나가 의자 옆에 걸려 있었죠. 나중에 지인을 통해 들었는데 전 남편이 더 이상 얼굴을 안 보고 살겠다면서 연을 끊었다는 거예요. 시누이마저 선을 그었다고 하고요. 평생 가족을 소유물처럼 쥐고 흔들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곁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 속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놀람, 부끄러움, 그리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수치심 같은 것. 예전이었으면 뭔가 한마디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 감정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담담했어요. 그리고 그냥 나왔어요. 제가 더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괴로운 상태일 테니까요. 그게 마지막 모습이에요. 혹시 저처럼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바보였어요. 그저 가족이 갖고 싶어서, 혼자가 될까봐, 외로움이 무서워서 나를 짓밟는 사람 옆에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그건 버틴 게 아니라 스스로를 망가뜨린 거였어요. 외로움 때문에 참는 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더 오래 걸려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외할머니를 만난 건 운이 아니라 제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던 기회였어요. 지갑 속에 12년 동안 명함을 넣고 다녔지만 그걸 꺼내기까지 수천 번을 참고 수백 번을 울었어요. 그래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인생의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지금은 안 보여도 당신 뒤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늘 하던 말이 있어요. 네가 못 가진 건 돈이지 자존심이 아니야. 그 말 제가 이제 여러분께 돌려드릴게요. 당신이 지금 못 가진 건 상황이지 당신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